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고립 작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 개발 지원에 연루된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가 하면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 또는 격화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문관현 연합뉴스 남북관계 팀장과 함께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각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 경제 관계 단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조치로 보이는데요. 그 배경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는 별도의 차원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세 나라가 독자적으로 현재 대북 압박을 현재 가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그런 대북 압박망을 현재 조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그 미국의 현재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그동안에는 전략적 인내,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이 먼저 이 비핵화의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왔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입장에서 벗어나서 북한에 대해서 아주 고강도 압박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드디어 이제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 정부도 역시 굉장히 지금 현재 이런 미국과 함께 빠른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윤병세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서 북한에게 과연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런 그 문제 제기를 했고요. 아울러서 현재 임성남 외교부 1차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말부터 오늘까지죠. 아프리카에 있는 안보리 이사국인 그 세네갈하고 그리고 앙골라를 현재 방문함으로써 앞으로 이제 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대해서 아주 강도 높은 현재 정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의원, 참의원이 모두 다 함께 결의문을 채택해서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를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리처럼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이지만 결국은 한 흐름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숨통을 조여가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이러한 한미일의 이런 움직임을 보는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심리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홍샹 그룹에 대한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이 그룹 말고도요. 그 외에 많은 중국 그룹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는 조치를 내놓을 경우에는 중국 측도 굉장히 미국과 보조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의 요청에 이제 각국이 어떻게 화답하게 될지가 궁금한데 특히 북한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 국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현재까지 그 지난 1월에 북한에서 이제 4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미국에서는 그 세계 각국의 이러한 북한과의 외교 관계 또는 이제 경제 관계를 단절을 하거나 또는 단절이 안 된다 할지라도 최소한 좀 격화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움직임은 미국과 한국의 이제 고위 외교 관리들이 아프리카 등을 현재 돌아다니면서 특히 북한의 전통적인 동맹 국가들을 상대로 이러한 그 북한 고립 외교 작전을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난주에 이러한 그 세계 각국 가운데 과연 그 미국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과의 단교 요청에 대해서 몇 나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까지는 약 12개 나라가 현재 북한에 대해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통의 그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몽골이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편의치적이라고 북한 선적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해서 몽골에 선적을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그 선박 가운데 14척에 대해서 등록을 모두 다 취소를 했습니다. 매우 강도 높은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60년 동안 이제 북한과 어떤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우호 관계를 유지한 그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북한 외교관들을 사실상 추방하는 그런 또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를 상대로 그동안에 많은 그 동맹국가 이런 공을 들였었는데요. 이 가운데 우간다, 앙골라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과 남아공 같은 경우가 북한과 군사협력 조치 등을 중단하는 등
여러 가지 또 강도 높은 초강수 조치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측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해외 근로자들 문제도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 지중해 아주 작은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그 몰타라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이 이 몰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러한 그 몰타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근로자들에 대해서 매우 어떤 여권을 자격을 취소하거나 강도 높은 조치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추세로 미뤄봤을 때는 12개 나라뿐만이 아니라 특히 북한에게 있어서는 북한이 그동안에 비빌 언덕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동맹 국가들이 북한을 향해서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유럽이나 또는 이제 동남아 이런 그 서방 세계에서도 역시 북한에게는 여러 가지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고립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의 대남 대미 비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윤병세의 이러한 망발은 그 어떤 제재와 압박으로도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도저히 막을 수 없게 된 절망과 패배감에서 나온 허망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서 네, 네. 뭐 항상 그랬듯이 참 발언이 거칩니다. 이렇게 우리 외교장관을 비난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북한 인권기록센터 출범에 대해서는 인권 모략부다 이렇게 통일부에도 비난을 가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인데요. 그 이유는 그 지난달 22일에 유엔 총회 이제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그동안 이제 상습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제 위반을 해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다 함께 이제는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제의를 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엔 총회에 참석한 40개 나라 외교장관들을 상대로 북한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 제기와 그리고 북한을 고립시켜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한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북한으로서는 윤병세 장관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그 우리 통일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인권을 현재 이제 기록을 하고 또는 이제 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당하는 북한 인권 기록센터가 현재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통일부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그동안 이제 통일부의 고유 기능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평화 통일 이런 부분을 하는 게 통일부의 업무인데 그러한 업무는 이제 휴지통에 버리고 공개적으로 이제 그 동족 대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는 통일부는 결국은 통일부가 아니고 민족 대결부 또는 이제 인권 모략부 이렇게 어떤 원색적인 이런 그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북한의 비난은 앞으로 향후에 특정 개인이나 또는 특정 부처가 아니라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계속 강도 높게 비난의 각을 세워갈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북한의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는 결국은 우리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북한의 반발 역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북한이 지금 미국을 향해서도 비방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특히 비원비가 출격한 것에 대해서 미제의 허세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의 속내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북한이 가장 현재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전략 무기 같으면은 미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 B2나 B1B 이 전략 폭격기 부분인데요. 특히 이러한 두 기종 같은 경우에는 B-52와 3종 세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폭격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전략 폭격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B1B가 최근에 출격을 해서 한반도 상공, 특히 군사분계선에 근접하는 그 무력 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포천에 있는 미군 아시아 최대 영평 사격장 인근을 지나서 오산으로 이렇게 우회하는 그러한 위협적인 모습을 북한한테 보여줬었는데요. 예전 같으면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무서워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러한 반응을 내놓았는데 네. 이제 본인들은 전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는 핵 강국으로서 당당히 들어섰고 미국과는 언제나 똑같이 이제는 핵과 핵으로 이제 맞설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미국이 자기들을 향해서 핵무기를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비원비를 띄운다 한들 그거는 허세에 불과하다.
어떻게 보면 이런 수사로 맞서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말의 잔치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비원비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런 그 전략 폭격기까지 동원을 해서 북한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런 북한의 핵 실험이나 또는 이제 미사일 발사 같은 그런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응징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태도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그 언어적 도발도 역시 강도 높게 현재 맞서고 있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10월 10일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10일을 전후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의 그 어떤 핵이나 미사일 도발은 대부분 중요한 국경일이나 또는 기념일을 위주로 많이 이제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10월 10일 같으면은 그 노동당 창건 기념일입니다. 북한으로서는 국가보다도 당을 더 높은 존재다. 그리고 당을 통한 국가 통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당 우선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 창건일 같으면은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국경일 중에 가장 어떤 가치를 높게 부여하는 그러한 날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재 돌아가는 한반도 정세로 미뤄와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은 이러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계기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현재 지적입니다. 네네.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실험 또는 핵무장을 고도화를 계속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핵과 미사일을 통한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지배적이고요. 아울러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서부전선 목함지뢰 사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아주 국지적인 도발도 우리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그 현실로 다가왔던 걸로 미뤄와서는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도발이 매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이제 9일 이런 그 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우리 군도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매우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흥상그룹 그 조사도 있었고 사실 지금 국제사회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또 도발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 지금 북한 내 특이 동향 혹시 뭐 포착되는 게 있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했었는데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그 핵실험장에서 모두 5번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을 한들 또는 이어서 7차 핵실험을 한들 이 길쭉은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서 한미뿐만이 아니라 정보자산을 동원을 해서 위성까지 동원해서 결국은 풍계리 일대에 대한 감시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에 풍계리 일대는 여러 가지 입구가 있는데 그동안에는 일본 갱도에서 1차 핵실험을 했고 그 이후에 2차부터 5차까지는 2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난 9일에 북한에서 5번째 핵실험을 하기 전에 2번 갱도와 3번 갱도를 입구를 위장막으로 가렸습니다. 그중에서 2번 갱도에서 약 한 400m 떨어진 지점에서 결국 이제 핵실험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남은 것은 결국 이제 3번 갱도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3번 갱도에서 6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차량 이동이나 또는 인적 그런 이동을 감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했는데 3차, 4차 이후에 북한의 이런 특히 5차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요. 북한은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나 또는 이제 미국 국제사회를 통해서 핵실험을 공식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외무성을 공식적인 성명을 통해서도 했고요. 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 채널을 동원해서 핵실험을 알렸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그 통지하지도 않고요. 전혀 기미가 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로 미뤄와서는 북한이 맘만 먹으면은 언제든지 오늘 밤에도 핵실험을 감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대응책 자체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만반의 대비를 갖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기구가 노동당 39호실로 통합이 됐다고 합니다. 38호실은 이제 폐지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조직 개편 배경은 어떻게 또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에 이제 북한에서는 특히 이제 노동당에는 38호실과 39호실이 있었는데요. 38호실 같으면은 2000년대 이제 김정일 시대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그 로얄 패밀리의 이제 충성 자금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구입한 사치품 같은 것을 북한의 내부의 이제 국내 구매자들에게 판매를 함으로써 얻어들인 그러한 그 자금을 관리를 하는 게 이제 38호실이었고 39호실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그런 생산해낸 광물을 해외 수출함으로써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역시 김일성 일가의 통치 자금을 마련하는 그러한 고유 기능을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서로 이제 통합이 되던 것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됐었는데 이를 다시 6년 만에 39호실로 통합을 한 걸로 현재 통일부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분리해서 관리를 했던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노동당 38호와 39호를 하나의 39호로 통합을 해서 결국은 효율적 관리를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제사회가 매우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국제적인 금융망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압박을 현재 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속도 현재 매우 강도 높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에 대응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필요성이 최근에 제기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해외 근로자나 해외 식당 이런 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걷어들이던 해외 자금이 현재 많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줄어든 걸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했을 때 경우에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어떤 굉장히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최근에 약 2년 전쯤으로 이제 추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39호실로 통합을 했다 이렇게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금 북한이 큰 수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작 북한이 국제사회에는 구호 요청을 보내고 있으면서 김정은은 뭐 현장을 찾지도 않고 그냥 뭐 복구를 다그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 고니가 함경북도 나선시 이 일대를 강타를 했었습니다. 당시 김정은 같은 경우는 26일 만에 현장을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로서 딱 한 달이 됐는데요. 이러한 그 태풍 라이언락이 함경북도 6개 시군을 강타를 해서 해방 이후에 사상 최악의 지금 재앙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북한 당국에서는 매우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네. 정작 애민 정치를 내세웠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러한 주민들의 고통받는 현장을 방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김정은의 현장 방문이 늦어지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북한의 지도자들은 그런 수해 현장, 재난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다만 그러한 재난이 여러 가지 국가기관이나 주민들 또는 이제 군인들의 노력으로 복구가 완료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한숨을 돌리고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감사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한 이후에 결국 나타났던 것이 김씨 일가였고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함경북도 일대가 아직도 그 피해 지역이 또는 이제 고립된 지역이 파악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를 복구를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장 복구가 일단락되고 어느 정도 주민들의 한숨을 돌린 이후에 그런 이후에 현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로서는 일부에서는 그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계기로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 측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계속 피해 상황만 현재 반복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이러한 그 핵실험장에서 불과 몇십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수해가 발생을 해서 현재 국제사회의 모든 감시망은 이런 함경북도 일대에 현재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전용기를 통해서 현장을 방문한다 그러면은 본인의 동선이 다 노출이 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안상의 이유도 현재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 현장을 방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이슈 문관현 팀장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